여태까지 이제 그럼 이렇게 농지 관리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느냐. 올해 또 좋은 물건이 자꾸 나온다고 그랬는데 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이 부동산의 화랑기 꼭지점인데 저는 이제 침체기는 아니고 정체기에 들어갔고 거래가 지금 실종이 됐어요. 거의 거래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파트만 그런 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 쭉 써놨는데 그만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아직도 오른다고 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은 분위기상 이미 끊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침체기가 됐어야 되는 건데 저금리 그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이것이 조금 늦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하락 침체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뛰어드는 건 그렇고 아까 얘기한 저는 농업인용하는 정도 그 다음에 투자용은 호시탐탐하면서 좋은 게 오면 투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 저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뭐 또 규제가 심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값싼 물건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자들은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보고 거기다가 다행인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20년간의 국토개발 계획이 지금 재작년부터 해서 실제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작년 올해 내년 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보는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고 결국은 이런 규제가 심해지고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온다고 저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라. 앞으로 2, 3년 사이에 내가 팔자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인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선에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찾아라 그랬는데 개발 공약, 부동산 공약, 그다음에 후보의 고향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무현 시절에는 수도 이전이 있었지만은 당시에 김해가 떴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는 4대강하고 보금자리 주택이 나왔었지만은 포항 지역이 떴었고요. 박근혜 시절에는 부동산 완화 뭐 정책을 하면서 그때 무슨 정책을 썼더라 그거를 하면서 이 무렵에 대구 쪽이 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 대통령의 그 공약이라든지 고향 쪽을 그 눈여겨 보셔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선거 공약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지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묻혀서 있는데 물론 끝나고 나면 다시 터지겠지만 지자체장들이 하는 개발 공약이나 부동산 공약, 특히나 이번에 지자체들이 짱들은 이번에 시도지사는 아니지만 시군 구청장이죠. 이분들은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가 도시 기본 계획을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의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총선하고 지선 중에서 의원들 공약 이건 믿지 마세요. 예, 이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 지자체장하고 대통령은 뭐예요? 예, 직접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의원들은 그냥 뭐 제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는 두지 마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 뭐 이거 좀 보시라는 거고,
향후 20년 계획이 뭐냐면 국토종합계획은 19년도에 발표가 됐고 시도종합계획은 작년도에 대부분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계획하고 이 부문별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 역시 작년도에 거의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발표가 돼서 지금도 이걸 하나하나 갖다가 끼워 맞추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 시군에 대한 계획을 다시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2022년, 23년, 24년 정도까지 만들 것이다. 그 중에 개발 계획이 많거나 뭐 이런 데들은 2022년과 2023년도에 거의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선출되는 시군 구청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하다. 지금 시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과거 4차 종합계획을 할 때가 어땠냐. 99년도 말에 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됐고 2000년도에 시군도시계획 개발계획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발표가 됐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시군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실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던 시기는 2005년부터 우리가 느낄 때는 2005년부터 2007년도 사이였었는데 2008년도까지 이 사이였었는데 실제 바닥에서 일어난 것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셔라. 그 다음에 이걸 왜 집어넣지? 간단하게 한 가지씩을 설명드리려고 했구나. 집단 취락지구에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공청회 같은 거, 설명회 같은 거, 개발계획에서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가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그런 공청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그게 안 되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주민설명회 때 나온 그림입니다. 이 노란색이 그때 설명회 때 나온 건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요만큼이 빠졌어요. 동네 전체에서. 그래서 여기를 왜 뺐냐. 여기를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우측에 보시면 여기 다 들어갔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다. 또 이런 정보를 이럴 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이런 데서 뭘 보느냐 이런 것들을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공청회에서 그래서 가서 보고 앞으로 공청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면 좀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설명회에서는 이런 뭐 데모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무슨 시설 뭐 이런 거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설명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쪽으로다가 연결하면 이 도로들하고 연결이 되고 일로 연결이 되면 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원활하게 통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예고할 때 똑같은 거예요. 입법 예고 저런 게 뭔데 여태까지는 아마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법 예고가 아까 우리 입법 예고 많이 봤잖아요. 법에 대한 거 농지법 개정되는 것도 입법 예고가 이렇게 하는데 자 택시 차고지를 이렇게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결해 주겠대. 자동차 전기 공급 시설도 해 주겠대. 자, 이게 입법 예고에서 나와요. 나오면은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구할 때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보면서 자동차 전기 공급 시설을 하게 해준다? 야,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저런 데를 하면 어떨까? 택시 차고지를 해준다? 정말 할 수 있나 없나? 근데 보니까 뭐예요? 연합회 이런 데만 된대. 예, 개인적으로 택시 차고지를 한다면 개인 택시 회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해준다 그러면 우르 달려가겠죠. 이런 거를 보고서 개발 제한구에게 저런 걸 할 데가 있을까? 그런 땅이 있을까?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하는데 그런 걸 본다. 그 다음에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정할 때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절차별로 그 이의 신청도 하고 내가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 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얻을 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지금 그 간단하게 한 4카트, 5카트인가요? 5, 6카트 넘어온 거가 저것만 갖고도 6시간 강의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 보충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처는 개발 가능 예정 지역에서는 개별 개발 계획에서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주변에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다 그런 거고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다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게 어디예요? 이런 데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다. 그러면 여기가 어딘데요? 예. 이거는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우리 원 멤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을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용을 잘 받는 거. 보통 보상 많이 안 받으셔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으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절세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가를 잘 받는 거는 내가 보상가 많이 달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게 내 땅을 관리를 해야 되고 지작물 같은 거를 해서 조금 보상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부수적으로 재결이나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토보상 협의자 택지라는 걸 주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수용보상 협의자 생활대책 법인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내가 재결이나 이의를 가는 게 더 유리한지 이렇게 따지면서 하시는 거예요. 받을 때도. 그래서 이게 대토보상인데 계양신도시의 경우에 단독 택지가 제곱미터당 2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근생용지가 310만 원이에요. 자, 대장신도시, 아까 계양신도시고 대장신도시는 단독주택이 310만 원. 그 다음에 근생이 520만 원. 많이 올라갔죠? 예. 이건 역곡지구입니다. 역곡지구는 예, 근생지구가 800만 원이야. 800만 원. 주상복합은 뭐 980이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죠. 자, 이거를 여기가 개발됐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될까? 투자 수익이 될까? 이거를 보고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 할 때 이 대토 보상이라는 것은 조성가에서 약간 이득을 붙인 거. 협의자 택지나 이런 것들은 분양가에서 약간 빼주는 거 이런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보는 거고 수용보상협의자 생활대책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저기에서는 가장 성공한 데가 지금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가면은 이 토지 수용 보상 받으신 분들로 그 주민 뭐라 그럴까 법인을 만들어 갖고 지금 청소 용역을 따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어떤 게 더 좋아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자, 그 다음에 양도세 판단하는 거 대충 10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났다고 봤을 적에 어떤 게 수익이 많은가 그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배우자 증여, 뭐 자녀 증여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걸 한번 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단독 명의로다가 사업용일 때, 비사업용일 때와 공동 명의로다가 사업용일 때, 비사업용일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세금, 농업인 감면 뭐 이거 바꿔서 이건 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야 되는 세금 액수예요. 내야 되는 세금 액수. 이게 돈이 남은 게 아니라 내야 되는 세금 액수. 그러니까 10억이 남은 데서 세금이 2억을 내야 되는 거고 3억 8천을 내야 되는 거고 여긴 7천만 원만 내면 되고 3억 5천을 내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나으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산술로 했다고 산술로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라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또 주먹구구를 못 알아들을까 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으냐. 그래서 배우자 등 증여 분산을 하는 방법들이 괜찮다 하는 얘기고 이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일단은 그런 거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또 장기 보유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이 또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과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6억짜리예요. 16억짜리를 분할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 또 한 번에 매도하는 거 했을 때 손에 남는 것이 16억이 매도가액이에요. 그랬을 때 똑같은 그 장기 보유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 12억을 손에 쥐는 데 비해서 이거는 14억 가까이를 손에 쥐는 거예요. 분할을 매도하면 아무것도 안 했고 연도만 분할해서 매도할 때도 차이가 꽤 있죠. 1억 5천 정도 되는데 1억 5천이면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 분이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증여를 하고서 그러면 해보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증여를 하고서 하면 자 똑같이 16억이에요. 저거 가격은 똑같이 16억이에요. 16억이었을 적에 장기 보유해서 그냥 하면 12억 정도를 손에 쥐는 데 비해서 중간에 일부 증여를 했다고 하면 14억 6천을 손에 쥐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14억 6천. 이거보다도 더 많죠. 중간에 증여하면 증여세 내고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손에 쥔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농지연금을 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요번에 그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에서 농지연금 타시는 분을 보다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은 제촌작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뭐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아까 돌아가실 때까지 제천작용을 하라 그랬잖아요. 농지연금 타는 건 무조건 제천작용 하셔야 돼. 자녀분들이 도와줘 가면서. 제천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천작용을 하면 16억이고 16억이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에 따라서 돈이 남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증여를 하고 농지연금. 이건 뭐예요? 배우자 증여는 승기형으로 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역시 이렇게 남더라.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뭐 1, 2억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 투자로 하시는 거고 이러니까 담은 얼마라도 절세할 수 있으면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분할 매도는 지분으로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인가요? 그랬는데 물론 배우자 증여를 하면서 지분으로 주던 분할을 한 토지를 주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 상관은 없는 거고
본인 것을 분할 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미리 필지가 분할이 돼 있는 경우를 해야 돼요. 또는 같은 필지야, 한 필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A와 B한테다가 각각 연도를 달리해서 팔아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동일인한테 연도를 달리해서 한 필지를 팔으면 안 됩니다. 또 필지를 분할하면서 그거를 동일인한테 팔아도 이건 합산입니다. 연도를 달리해서 팔아도. 근데 미리 분할을 해놨어요. 옛날부터 분할이 돼 있었어. 예, 분할이 돼 있다가 그랬다가 뭐 한 몇 년 지난 후에 이거를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예, 동일인한테 팔아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수령자가 제천작용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혼자 16억을 했을 때와 배우자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8년 전에 증여를 했을 때와 그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게 약간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10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앞으로 7, 8년 후에도 팔 생각이 없어. 근데 땅값이 어느 정도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럴 때는 배우자 증여를 한번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 해요. 그래서 장기 보유할수록 배우자나 가족한테 증여를 미리 해주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거 구체적인 저거는 세금할 때 하는 거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2%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결국은 3% 얘기했지만 박승충 지님이나 먼저번에 발표 한번 난 거는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그 기준금리가 3%대를 갈 것이고 우리나라 그 대출 금리가 6%대를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레버리지는 잘 되면 효자고 안 되면 폭망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되면 10억, 자기 자금 10억에 10억을 그 대출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20억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50%가 오르면 90%의 수익률을 올리고 100%가 오르면 190%의 수익률을 올려요. 왜 그러냐면 요거 이자는 빼야 되잖아. 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25%만 하라 그래도 마이너스 60%가 나와요. 내 돈이 까먹었다고. 내 돈은. 여기서는 5억 이렇게 했지만 마이너스 5억이지만 실제 이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0%. 만약에 50%가 내려갔다. 내가 투자한 가격에서 50%가 내려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10%. 내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 날린 거예요. 이자 날린 거.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할 때는 하락장을 지나서 회복장에 막 들어서면서부터 상승장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괜찮다. 상승장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면 꼭지가 다가와 보인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만약에 못하면 이게 폭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면 폭망이 된다. 그래서 폭망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활용은 잘 하시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2022년도 부동산 투자는 전문가하고 국민들 대다수의 지금 여론은 7, 80%가 오른다. 내린다는 20, 3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부동산 정점이다. 그리고 침체 하향이 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예요. 내 말 너무 믿지 마라. 그 다음에
결국은 경기 침체 이어지고 인플레 일어나고 유동성 자금 회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출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부채 줄이고 향후에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적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라.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무지하게 쌓아놓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금을 무지하게 투자 여력을 만들어라.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어디에서 뭐 대출을 뽑든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 내가 동원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눈여겨보고 지금은 눈여겨보고 자꾸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시고 계실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올해를 일단은 대비를 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한 5분만 쉬겠습니다. 16분이니까 2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